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의미부터 보면 신은 위와 아래를 관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그 기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상하교통, 하이상달 혹은 상명하복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은 신과 통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일월성신의 기운을 담고 내려온 것으로 신령스럽고 숭고한 기운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신은 또 펼신의 뜻도 있어요. 이건 기운을 펼치거나 끌어당기는 의미인데요. 한편으로는 끙끙 앓는 듯한 신음할 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그런 신음처럼 내면에 뭔가 응축된 기운을 품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신금은 음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가을의 초입이죠. 입추와 처서 사이 대략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의 시간대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더위가 한 걸음씩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인월이 성장을 도모하는 상승의 기운이라면 신금이 자리한 신월은 하강의 기운, 다시 말해 수렴하고 정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고치고 바꾸고 형체를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외형보다는 내면의 정제와 정비를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 만물의 성숙 결실의 기운과 연결되고요. 봄의 기운이 성장을 촉진했다면 가을의 기운은 그 성장을 마무리 짓는 숙살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신금을 동물로 표현하면 원숭이, 즉 잔나비입니다. 재주가 많고 사람 흉내를 잘 내지만 동시에 요사스럽고 가식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방과 재창조 그리고 변화에 능한 모습입니다. 신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하고 내면으로는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죠. 특히 신금은 임수를 암장하고 있어서 지혜를 품은 금이라고도 합니다. 신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금입니다. 결실의 기운은 있지만 미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하고 포장하려 하지만 아직 내면의 성숙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금은 정리하고 수렴하고 억제하고 포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바로 금의 수렴작용이고 신금은 이를 통해 구조조정, 감축, 단절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신금이 있을 경우 직장을 정리하거나 감원에 해당하거나 기존의 규모를 줄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앞선 사화의 확장성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신금의 시기에는 정리되고 수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신금은 분산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면 중심의 실리, 금융, 보험, 증권, 대리점 같은 산업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목은 퍼뜨리고 밀어내는 에너지인데 금은 반대로 포장하고 정리하는 에너지입니다. 목이 외향적이라면 금은 내향적이고 목이 바깥을 향한다면 금은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또한 신금은 조직과 단체를 중시하고 질서를 잘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금은 음양적으로는 양의 기운을 받아서 음으로 내보내는 중간자적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송신이라고도 부르며 상명하복국은 상과 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식신인 임수를 암장하고 있어서 능강능유, 즉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가진 성질로 평가됩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신금은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재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주가 많은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의 힘을 빌리다 큰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신금은 외형적 확장을 조절하고 실리를 추구하며 변화에 민감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속성이 강한 오행입니다. 이렇게 신금은 가을로 들어가는 첫 문턱, 성숙과 정리의 에너지를 품은 존재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내면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혜를 품은 금으로서 어떤 결실을 준비하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이 다른 지지들과 만나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수와 만나면 신금은 장생궁을 이루게 됩니다. 즉 금생수가 잘 이루어지고 신자가 반합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수기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습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땐 목화의 작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금의 작용이 자수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고요.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면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의 형태가 되고 만약 해수 진토까지 같이 오면 바다가 돼서 파도처럼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겁니다. 참고로 신자의 합은 맑은 물, 자진의 합은 탁한 물로 봅니다. 물은 스며들고 섞이기 때문에 외교, 정보 유통, 침투 같은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축토와의 관계를 보면 축토가 신금을 생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동토라서 금기는 강해지지만 추워진다는 겁니다. 한랭하고 습한 금과 땅이 만나면 한습해지고 이때 화기가 약해지면
신금의 활동력도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경우 목의 작용이 화를 돕는다면 생금 작용도 강해질 수 있으니 조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목입니다. 신금과 만나면 인신충이 발생하죠. 이 충은 수나 화로 조절되는데 명의 목적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쓰거나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오히려 이 충이 병화를 끌어내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다만 인신충은 항상 분주하고 스스로 일을 벌이는 특징이 있어서 직업을 일찍 갖거나 변화가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경향도 큽니다. 묘목과는 금극목이 이루어지지만 습한 금과 습한 목이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극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묘중의 을목과 신중의 경금이 암합이 되고 동시에 원진살도 생기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원국의 화기가 충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습하면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진토와의 관계에서는 신금과 진토가 가합을 합니다. 진토는 수국의 한 축이긴 한데 자수가 빠지면 진짜 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신금의 활동력이 둔화되기 쉬우니 사주 원국에 수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화와는 육합과 형이 동시에 있으니 조금 복잡합니다. 신금은 오히려 사화를 반기기도 하고 운에서는 합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래 있으면 형이나 파가 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화와는 화극금의 관계라서 신금을 재련하고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수기가 충분하면 괜찮지만 화기만 많고 수기가 없으면 신금이 지치기 쉬워요. 미토는 건조한 흙이라서 신금을 잘 생하지 못합니다. 미중의 정화 을목 때문에 오히려 수의 흐름을 막는 구조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신금과 신금이 만나면 금기가 너무 왕해져서 오히려 목의 작용이 위축됩니다. 두 글자가 같은 듯하지만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원국의 화기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금과 만나면 방합으로 금기가 더욱 세지게 되는데요. 이때 화의 도움이 있어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집니다. 술토는 조토라서 생금 작용이 시원치 않고 오히려 금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술월이나 유금이 같이 있으면 생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단 운에서는 수와 화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입니다. 신금과 해수가 만나면 금생수 작용이 과해져서 도기가 되고 신금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에는 육해살 관계이기 때문에 수기와 금기의 충돌로 상해나 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국의 토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신금이 해중의 간목과 충돌하고 해중의 간목은 또 신중의 술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 삼각 구도가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 해수중 임수를 보면 문창 작용이 있어서 문장력이나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